안녕하세요. 오늘 작년 약사 국가시험 75회 시험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작년 74회도 해설 한번 올렸었는데 보시고 좋은 반응도 있었어가지고 올해 것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방금 한번 풀어봤는데요. 난이도는 74회에 비해서 뭐 특별히 어렵다거나 하진 않는데 심일관계 문제가 약간 더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 단어는 오히려 훨씬 쉽더라고요. 그 정도. 그리고 또 74회 해설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과 또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 이번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해설 때도 그런 점 좀 강조하는 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죠. 이상 지질혈증과 만성 변비가 있는 여자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 방금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약을 쓸 것이냐.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징후, 사회력, 가족력, 복용약물 등 다 나오는데요. 이 약물치료학 시험 풀이 과정에서 해답이 될 수 있는 어떤 핵심 클루는 한 가지만 제공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클루들을 복합해서 답을 내는 것은 너무 고차원적이고 답이 다양해지거나 문제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국가시험에서는 근거가 되는 클루는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징후, 사회력, 가족력, 복용약물 등을 복합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를 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서도 아마 이 약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딱 한 가지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보면 혈압이 진단 시기에 굉장히 높네요. 일단 고혈압 기준인 140에 90을 생각하면 이 목표 혈압보다 약 20에서 10보다 훨씬 높습니다. 진단 기준보다 아니면 또는 목표 혈압보다 20에서 10 이상 높으면 진단 개시 약물요법부터 바로 복합요법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시해야 하고요.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들은 없어 보이고요. 약물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일단 약을 보죠. 선택지를 보는데 일단 1번 라미프를 단독으로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 혈압입니다. 지금 2번도 단독 배제하고요. 3번은 이제요법이지만 발살탄 ARB까지는 좋은데 베라파밀 논 DHPCCB죠. 논 DHPCCB는 협심증이나 기타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사용하긴 하지만 이런 단순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1차요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4번과 5번도 이제요법인데 자 5번을 먼저 볼 텐데요. 하이드랄라진과 이소솔바이드 나이트레이트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하이드랄라진, 이소솔바이드 나이트레이트 복합요법은 근데 미국에서 바이딜이라는 약재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신부전에 쓰는 약인데요. 보통 신부전은 아니고 이제 미국의 흑인 레이스에서 사용하는 1차 요법제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로서는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5번은 배제할 수 있고요. 4번 칸데살탄 ARB와 레르칼니핀 DHPCCB를 병합한 이제요법으로 첫 번째 혈압 조절을 하는 거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9세 여자가 약물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일상생활 불편하다. 지금 조절되지 않고 있고요. 체중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는 없다. 신부전 환자인데
입원 위험 감소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해 추가할 약물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물 치료학은 여러분 1교시에 보는 약물학이랑은 접근 방법이 다르죠. 약물학은 약물의 작용 기전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고, 약물 치료학은 이 약물을 착용했을 때 기대되는 임상적 효과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입원 위험의 감소 또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감소, 입원 감소, 어떤 증상의 감소, 이런 구체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약물들 꼭 투여해야 될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세라피 GDMT 작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반드시 투여해야 될 약물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해당 입원 위험 감소와 사망 위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어떤 게 있냐 물어보고 있고요. 일단 신부전 GDMT에는 베타블로커와 ACE 이니비터, ARB,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도스테론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아라가 있고, 여기 대표적으로 스피로노락톤이 있죠. 베타블로커와 ACE 이니비터, ARB는 반드시 투여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신부전에서요. ARA, 스피로노락톤 같은 경우에는 투여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책을 보고 암기를 해보세요. 근데 이 환자는 이미 스피로노락톤, 사쿠비트를 발사트란 거나 아르니, 이제 ACE 이니비터, ARB보다 더 한 단계 앞서간 새로운 약물이죠. 아르니, 스피로노락톤, 아라, 베타블로커까지 다 복용하고 있네요. 이 경우에 이제 사망 위험 감소와 입원 위험 감소를 위해 투여할 약물 GDMT 다 투여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로 최근에 이제 신부전 가이드를 포함된 SGLT2 이니비터 당뇨약으로 개발되었지만 신부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고, 문제에서 표현한 것 같이 입원 위험 감소와 사망 위험 감소를 일으켜줄 수 있는 임상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해당 약물은 지금 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 두 가지 약물이 있고 5번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3번 HF-REF 박출률 감소 신부전이 있는 환자가 엔알라프릴 ACE 이니비터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엔알라프릴을 중단하고 아까 전 문제에서 나왔던 아르니로 변경하고 싶다. 엔알라프릴을 마지막으로 복용한 시점으로부터 아르니를 최초로 투여할 시점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ACE 이니비터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는 아르니로 변경하기 위해서 약 36시간 정도의 휴약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암기해둬야지 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4번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 62세 남자가 스테미를 겪었다. 이번에는 PCI가 불가능하대요. 지금 기준이 되는 시간 내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병원에서 혈전용해제로 피브닐론 라이시스를 할 예정이다. 뭐 PA로 하겠죠. 이때 보조적 항혈소판제 중 클로피도그레를 사용할 거예요. 스테미는 이제 급성 관성동맥증후군 ACS에 속하죠. 이때 클로피도그레를 로딩 도즈 할 건데, 로딩 도즈의 적절한 용량은 75mg짜리를 4알 먹는 300mg 부하 용량이 적절한 부하 용량입니다. 이후 다음날부터 75mg 한 알짜리를 매일매일 먹는 거죠. ACS에서 클로피도그레 부하 용량이었습니다. 이거 나왔다면 다음에는 뭐 나올 수 있겠죠? 다른 뭐 프라수그렐이라든지 티카그렐러 이런 것들도 다 부하 용량이 있거든요. ACS에서.
그런 것들 다 암기해 두시고 문제 나왔을 때 적절히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BST 분절 상승 급성 관성동맥 증후군 엔스테 ACS를 진단받는 62세에서가 보존적 치료 전략. 이제 엔스테 ACS를 진단받았을 때는 이렇게 이스케미아 가이디드 한 이제 치료의 전략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PCI를 하는가 아니면 환자를 지켜보다가 이제 PCI를 할지 결정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로 해소가 되는지 관찰하는 이런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찰 기반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약물 했는데요. 보면은 아스피린 투여 있고 그다음에 베타블로커, 스타틴, 그다음에 나이트레이트 투여 있는데 지금 이 이스케미아 가이드 스트래터지를 할 경우에 이제 어쨌든 ACS를 겪은 환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병원에 도달해서 바로 4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다프트 이중 혈소판 억제제를 복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과 아까 전 문제에서 나온 P2Y 12 이니비터를 같이 투여하는 다프트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환자는 보니까 P2Y12 이니비터를 아예 투여를 못하고 안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 다프트가 부적절한 경우 다프트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로딩 도즈가 되었거나 용량이 틀리게 투여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다프트라고 볼 수 없고 다프트가 부적절하게 처방되었을 경우에는 GP2B 3A 이니비터를 투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런 걸 투여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쪽 방향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다프트를 해야 한다 그쪽 방향으로 푸는 문제 같아요. 그죠? 그래서 프라스고렐이나 클로피도고렐을 선택하는 문제 같아요. 제가 잘못 흐름을 봤네요. 그래서 일단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있는데 다프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P2Y12 이노비터 고를 수 있냐? 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프라스고렐과 클로피도고렐 중에 뭘 선택할래? 였고 이스케미아 가이디드 스트래터지에서는 클로피도고렐만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이스케미아 가이디드에다가 아니면 PCI를 바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치료 전략이 있는데 그때 이제 P2Y12 이니비터를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건 선택할 수 없는지를 암기를 해둬야 돼요. 거기에 관련한 문제 같네요. 근데 단지 이제 클로피도그렐은 모든 치료 전략에서 다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라스고렐은 일단 선생님들이 뭐 당연히 배제하고 클로피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해 여러분들이 76회 준비자들이니까 76회에서는 어떤 P2Y12 이니비터가 어떤 스트래티지에 대응되는지를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있죠. 다프트를 투여했는데 예를 들면 로딩 도즈가 부적절했어요. 예를 들면 클로피도를 처음에 로딩 300을 해야 되는데 로딩을 하지 않고 75만 투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PCI를 하거나 이런 시술을 할 때 반드시 이제 GP2B 3A 이니비터, 티로피반 압식심막 같은 경우를 부가적으로 투여해 줘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76회 문제 나오는 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번 건강하던 40세 남자가 흉통에서 베리언트 엔지나 변형 협심증을 진단을 받았다. 어떤 약을 투여할까? 딜티아즘을 복용했으나 증상 개선이 없었다. 자, 변형 협심증은 뭐 이런 것까지 내나 싶긴 하지만요.
협심증은 보통 관성동맥이 죽상경화반에 의해서 좁아져서 이제 산소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발생하지만, 변형 협심증은 이제 혈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축해서 좁아졌다가 풀렸다가 하는 예측 불안한 수축 때문에 생기는 것을 이제 변형 협심증, 다른 말은 프린치 메탈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린치 메탈 협심증에는 비선택적 베타 블로커가 절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나돌롤 같은 경우, 프로프라놀롤 같은 경우는 절대 금기 컨트라인디케이션이고요. 적절한 추가 약물로 봤을 때는 이제 수마트립탄은 일단 말도 안 되죠. 이 약은 절대 투여하면 안 되는 게, 트립탄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경련이나 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애초에 협심증 치료제도 아니에요. 절대 투여해서는 안 되고, 이 환자가 만약에 협심증 환자라고 아니 편두통 환자라고 해도 수마트립탄은 투여하면 안 되는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넌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와 수마트립탄을 일단 배제하고요. 그리고 투여할 수 있는 것들 딜티아젠, 베라파멜, 니페디핀, 암로비핀 등의 이제 CCB를 투여할 수는 있는데, 그걸 투여했을 때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는 세컨 라인인 나이트레이트를 투여해 주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암로디핀은 배제하고 5번 나이트레이트를 선택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어지러움과 감각 저하가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경증의 뇌졸중을 진단받았다. 비심장성이라는 거는 AF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이 아니다, 그런 얘기 같고요. 일반적인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다. 마이너 스트로크고 혈전 용해술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일단 자연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조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요법은 비심장성, 비시민성 뇌졸중에서는 TIA와 방금 문제에서 나온 것 같은 심하지 않은 마이너 스트로크,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 이제 응급실 실려가면 메이저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항혈소판 환자의 투여 레지멘 또는 투여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민성인 경우에서 TIA와 마이너 스트로크일 때는 약 21일간의 이제 답트를 해주는 게 좋고요. 메이저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한 90일 정도, 약 3개월 정도의 답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답트의 선택은 반드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레를 사용해야 되고요. 5번에 디피리다물이 포함되어 있는 아스피린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고요. 이제 답트가 21일 또는 90일 경과해서 다 끝난 경우에는 이제 아스피린 단독 투여 가능하고 클로피도그렐 단독 투여 가능하고, 그때는 이제 아스피린 다이피리다몰을 단독 투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답트일 때 다이피리다몰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65세 남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했다. 급성 허혈 뇌졸중을 진단받았다. 이 경우 이제 메이저 일반적으로 하는 스트로크죠. 우선적으로 투여할 약물은, 근데 8시 15분에 구음 장애가 있었고 몸의 이청임, 9시 50분에 의식이 없어졌고 10시 15분에 진단을 받았고 현재 시각이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현재 한 2시간 15분 정도 지났나요? 15분 정도 경과했고, TPA 투여 기준은 4시간 반이기 때문에 TPA 투여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활력 징후를 봤을 때 혈압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 고혈압 위기 상태에 있는데 TPA의 금기사항 여러분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이 금기사항 중에 이렇게 조절되지 않은 위기상황 고혈압에는 TPA를 사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뇌출혈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혈압을 낮추고, 얼마나 낮추냐? 180에서 105 정도 수준까지 낮추고 이제 TPA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고혈압 위기 자체도 문제화될 수가 있는데, 고혈압 위기는 혈압을 너무 빨리 저하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혈압을 낮추게 되는데, 이런 응급 상황, 스트로크 상황에서 고혈압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혈압을 좀 더 빠르게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TPA를 투여하기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기 상황이라 빠르게 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항고혈압제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헤파린 아닐 거고, 알데플레이즈 지금 당장 투여해서는 안 돼요. 금기예요. 니트로글리세린, 혈압 강화제로 사용해서 딜티아젬 아니고요. 그래서 2번과 5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고혈압 위기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은 보통 ACS 환자가 동반된 높은 고혈압이 동반되었을 때 투여하는 경우 좋고요. 나베탈롤은 이제 스트로크 환자에게 투여하기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위기 상황, 뇌졸중이 동반된 고혈압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래? 그래서 나베탈롤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 TPA만 생각하고 이제 4번을 고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9번, 건선이 있는 환자가 이상지질 혈증을 진단받았다. 결과 사용 약물이 다음과 같다. 이상지질 혈증의 LDL 한번 볼까요? 156 정도로 좀 높네요. HDL은 기준 이하고요. 건선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 관련 약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이클로스포린. 사이클로스포린은 스타틴과 상호작용이 있죠. 사이클로스포린 자체가 스타틴과의 상호작용이 있고, 스타틴에 의한 횡문근 융해증 위험을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틴이 선택될 수 있는지 이제 암기해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솔직히 높다고 생각해요. 사이클로스포린과 병용 가능한 스타틴을 골라라 이건데, 이 경우에는 프라바스타틴밖에 없습니다. 지금 로스바스타틴 같은도 5mg을 선택했다면 가능은 합니다만 일단 10mg라서 안 되고요. 로바, 신바, 피타바는 일단 어떤 용량이든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프라바스타틴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솔직히 조금 까다롭고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단순히 사이클로스포린뿐만이 아니고 스타틴과 이제 대표적인 약물들과의 상호작용, 그 경우에 어떤 스타틴이 사용 가능한지 이런 거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아졸게 항진균제와 스타틴을 병용해야 되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주면서 어떤 스타틴이 어떤 용량으로 적합한가 하는 걸 출제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다른 약물들은 너무 마이너하고요. 예를 들면 HIV 치료제나 콜키친 같은 거는 문제화하기 좀 애매한데, 아졸게 약물은 선택지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 외우기는 너무 어렵죠.
다음 10번 이제 폐색전증을 진단을 받고 다비가트란 프라닥스를 처방을 받았는데 현재 복용 약물 중 다비가트란의 출혈 이상 반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은 했어요. 다비가트랄은 일단 110mg짜리가 있고 150mg짜리가 있습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 복용하는 약물이고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10mg로 낮춰서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해당하는 거는 나이 일단 75세 이상인 고령자 또는 PH 글라이코프로틴 억제제를 병용하고 있는 환자 또는 신부전 환자 보통 CRCL이 한 30에서 50 정도로 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150투여는 금기가 되고 110mg로 낮춰서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랩 데이터가 전혀 나오지 않았은 걸 봤을 때는 병용약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용약물은 뭐 PGP 이니비터밖에 없어요. 이 중에 PGP 이니비터가 있나요? 넌 DHPCCB인 베라파밀은 P글라이코프로틴 이니비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답은 1번 베라파밀이 됩니다. 11번 임신 18주 차인 39세 인부가 왼쪽 종아리에 발생한 DVT로 입원을 했다. 항혈전요법으로 적절한 약물은 했는데 자 인부예요. 인부의 혈전색전증의 치료 무조건 드러그 초이스는 저분자량 헤파린입니다. 저분자량 헤파린 와파린이나 노악 다 금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인부의 VTE 폐색전이나 DVT 치료는 LMWH로 한다. 치료뿐만이 아니고 뭐 고위험, 임신 중독 등 고위험자인 경우에 LMWH를 예방 차원에서 미리 투여하기도 합니다. 자가 투여를 하게 되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중에 LMWH는 달테파린밖에 없죠. 또 뭐 에녹사파린 같은 거, 크렉산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12, 13번 볼게요. 당뇨병, 신장병증과 BPH가 있는 남자, 고령자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새로 진단받았다. 다음 약물을 복용 중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 임상검사를 보니까 일주일 전 검사가 있고 오늘 검사가 있는데 특별히 변화한 게 지금 세럼 크레아틴이 갑자기 급상승했네요. 이걸 관련해서 푸는 문제 같고 12번에 물어보고 있죠. 혈전 크레아틴인의 상승 원인으로 의심되는 약물. 지금 고혈압으로 인해서 처음 투여하는 고혈압약 리시노프릴을 처방받았는데 ACE 이니비터나 ARB를 투여하게 되면 복용 초기 SCR이 좀 상승하는 소견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승해요. 이때 이제 SCR이 상승해서 뭐 급성 신부전을 의심해서 바로 중단한다 이렇지는 않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기저 SCR에서 약 30% 이상 30%를 초과해서 상승하는 경우에 ACE 이니비터 ARB를 중단해야 돼요. 이 경우 얼마나 상승했나 한번 볼까요? 1.4에서 1.9면은 몇 퍼센트가 되죠? 계산을 해볼게요.
약 0.42%에서 30%가 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크레아틴 상승의 원인으로 되는 것은 지금 첫 투여한 에이스 이니비터가 맞습니다. 크레아틴 상승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3개월째 시행한 공복 지질 검사를 했다. 특이소견은 없고 운동도 잘하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는데 조절을 위한 적절한 치료 계획은 했는데요. 이 환자는 지금 처음에 투여할 때 LDL이 190이 넘어요. 작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스타틴의 이익을 보는 스타틴 베네핏 그룹 네 그룹을 계속 설명을 해드렸죠. 현재 이미 임상적으로 ASCVD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또는 ASCVD의 10년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경우, 세 번째 당뇨 환자인데 한 40에서 70세 정도, 4번 LDL이 단순히 그냥 190이 넘는 환자, 이런 네 가지 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타틴을 투여해야 되고 그 강도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현재 LDL이 190이 넘는 환자로 고강도 스타틴 요법을 해야 하고요. 문제를 보면 아토로바스타틴을 80ml로 최대 용량, 맥스 용량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투여를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LDL이 110이 넘네요. LDL 190이 넘어서 투여한 고강도 요법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이 한 LDL 100 정도로 봅니다. 근데 3개월 투여 후에 이미 100이 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인터벤션이 필요하겠죠. 스타틴을 투여했으니 그 다음에 투여할 수 있는 건 에제티맵이겠죠. 그래서 스타틴 에제티맵 복합제를 복용하면 이제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선택하시고, 그래도 또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PCSK9 이니비터를 추가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4번, 5번을 보면 아토로바스타틴을 빼고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선택지는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스타틴은 쭉 가는 거예요. 14, 15번. 14, 15번은 지금 심방세동 문제인데요. 심방세동. 두근거리고 피로감이 있고 숨차는 증상이 있다. 비판막성 심방세동을 진단받았다. 병력은 심방세동과 신부전은 병 같이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활력증을 보면은 혈압이 약간 높고 심박수 높고 심방세동이 있고 심초음파를 통해서 심박 내 혈전이 없음을 확인했어요. 이거 장외에도 얘기했지만 심박 내 혈전이 없는 걸 확인해야 정상 리듬으로의 전환, 카디오 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심박 내에 혈전이 있는 상태에서 카디오 벌전을 하면 거의 대부분 바로 뇌졸중이 발생해요. 이 혈전이 뇌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심부전이 있기 때문에 LVF 35%, 40% 미만으로 보이고요. 복용 약물은 에이스 이니비터인 라미프릴과 지금 부종 관리를 위해서 프로세마이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심박수 조절을 위해 적절한 약물은, 이것도 작년에 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심부전 환자에 대해서는 심방세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심박수 조절을 위한 약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미오다론과 이거는 이제 리듬 변환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약물이 아미오다론과 도페틸라이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의 치료에는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뉘죠. 하트레이트를 조절하는 이제 레이트 컨트롤로 나뉘는데, 레이트 컨트롤의 대표적인 약물은 베타블로커예요. 심부전에서는 non DHP CCB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금기죠.
그래서 베라파밀이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심박수를 낮춘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심부전 환자에서 넌 DHP12 베라파밀과 딜티아젬은 절대 금기입니다. 나머지 약물은 해당 사항이었고, 베타블로커인 메타프롤롤이 현재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할 약물로 적절해 보입니다. 15번에서 이제 심박수는 조절되었는데 아직 증상이 있어서 이제 치료 전략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너스 리듬으로 변경하는 칼디오 버전을 하려고 해요. 그 전제 조건인 심박 내 혈전이 없다는 것은 이미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고요. 이때 카디오 버전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아미오다론과 도페틸라이드 뿐입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아미오다론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6번 천식이 있는 24세 환자가 3개월 동안 천식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천식 악화가 2차례 발생했다. 적절한 약물요법 계획은?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 약물 먼저 볼까요? 고용량의 ICS와 살메테롤, 라바를 사용하고 있고 맥시멈으로 쓰고 있고 하루 2번 흡입한다. 필요시 이제 벤토린 들고 다니면서 숨 막힐 때마다 사용한다. 랩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오말리주밥의 투여 기준이 되는 IgE는 지금 참고치 내에 있어서 정상 수치라고 볼 수 있고 투여 대상이 아닙니다. 백혈구, 중성구는 뭐 천식 특별히 대사할 것 같고 호상구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150의 보통 기준이 돼요. 약물 투여 기준이 되는데 150보다 훨씬 높죠. 이 호상구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투여하는 여러 가지 맙제제, 생물학적 제제들이 있죠. 아마 그런 약물을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3, 4, 5번 먼저 볼까요? 작년에도 이런 선택지가 있었는데 플루티카손 ICS죠. 천식 치료에서 ICS는 그냥 골드 스탠다드라고 제가 얘기했죠. ICS를 뺀다. 그런 선택지는 그냥 바로 배제하면 됩니다. 3, 4,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ICS는 무조건 투여합니다. 1번, 2번을 보면 메폴리주맙 천식의 후상구 수치가 150이 넘을 때 투여할 수 있는 맙제제고 갈카네주맙은 이건 편두통약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메폴리주맙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해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IgE는 여태 많이 나왔어요. IgE 수치가 여기 참고치처럼 158이 넘는 경우 오말리주맙 투여 가능하고 이게 졸레어라는 약이고요. 이제 호상구 수치가 150이 넘는 경우 이런 걸 투여하는 거는 이제 조절되지 않는 여기 환자처럼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맙제제를 투여하는 거죠. 초기 천식에 뭐 이런 수치가 나타난다고 해서 뭐 ICS보다 오말리주밤이나 뭐 메폴리주맙, 두필루맙을 먼저 투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태에서 중증에서 호상구가 높은 경우 넘어가네. 메폴리주맙 사용할 수 있고 두필루맙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여태까지 안 나온 거 두필루맙. 17번 알레르기 천식이 있는 28세 여자가 고용량의 부데소니스 포모테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천식 악화가 계속 발생한다. 오말리주맙을 투여하려고 하는데 결정하기 항목은 쉽죠? 아까 했죠. Ig가 158을 넘으면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 면역글로빈 IgE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18번 COPD가 있는 66세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급격 악화, 지금 이그제설베이션, 급격 악화, 응급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전에는 급성 악화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고 첫 번째 급격 악화예요. 흡입제나 뭐 치료 이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급성 악화가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고
중요한 거 화농성의 가래가 발견되었다.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되는 거죠. 급성악화 치료를 위해서 경구 스테로이드, 시스테믹 스테로이드를 같이 투여하고 또 추가로 투여해야 될 약은 아마 이제 화농성의 항생제를 선택하라는 문제 같은데 이제 급성 악화에서 이제 항생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주요 증상이 모두 다 있어야 COPD에 급성 악화 세 가지 주요 증상이 모두 발현되어 있어야 항생제 투여가 가능하고요. 그 기준이라 함은 일단은 여기 환자가 느끼고 있는 호흡곤란, 그다음에 화농성이 아니어도 가래가 많이 발생하는 스푸텀이 있는 환자, 또 그 가래가 화농성, 그래서 이 각각이 만족하면 세 가지 주요 증상이 모두 있다고 보고 항생제 투여의 대상이 됩니다. 또는 첫 번째로 화농성 가래가 있고 다른 증상, 추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항생제 투여의 대상이 되고요. 문제 선택지에는 항생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지스로마이신의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도 COPD 문제고요. COPD 환자가 호흡곤란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다. 임상검사를 보니까 COPD 어세스먼트 테스트 캣 점수죠. 캣 점수가 18점으로 10점을 넘네요. 기준 점수 아시죠? 캣은 10점을 넘으면 안 되고 MRC는 2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기준 외워두시고 사용 약물은 라마로 아클리디늄을 단독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니까 이제 업스케일을 할 건데 포모테롤 아클리디늄 라바 플러스 라마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베스트 초이스가 되는 거죠. COPD 하면 라마이고 라마 단독에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마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우에 이제 ICS를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랩 데이터가 필요해요. 다음 문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32세 남자가 플루티카손 분무제를 사용하고 있다.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콧물과 재채기가 심해져서 불편하고 코막힘은 아예 없다. 약물요법 계획은 1번 항히스타민제 투여 적절합니다. 코막힘이 없는데 슈도에페드린과 자일로메테줄린 분무제는 전혀 필요가 없죠. 배제해야 되는 거고 알레르기 비염도 이제 천식과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흡입 또는 분무가 주로 1차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플루티카손 분무제를 중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플루티카손 분무제를 또 중단하는 거 부적절하고 이프라트로품 콧물 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인데 지금 플루티카손을 중단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콧물과 재채기 모두 치료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비강분 문제 아니고 1번 에바스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서 병용해서 콧물과 재채기를 완화시켜 주는 게 답이겠죠. 쉬운 문제예요.